309쪽을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 대장 정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장 정보. 대장 정보 요거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첨부합니다.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4개의 등기를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이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가지.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 표제부 등기 2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이 표제부는 배정을 기준으로 표제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다시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데요.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개,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 2개 이렇게 외워두시면 4개를 도출시켜야 될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도면이 나오죠. 도면의 양가로 도면의 제출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도면은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원칙은 다시요. 도면은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원칙이 전자 증명서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송신해야 됩니다. 즉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보내야 돼요. 원칙이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그 이유는 현재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죠. 그것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전자 신청이건 방문 신청이건 원칙은 전자 증명서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송신해야 됩니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예외적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자연인이나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직접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비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인이나 비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하느냐? 자연인은 보통 이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뭐라고 그러죠? 스캐너. 스캐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전자문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자연인은 스캐너가 없는 집이 많아요. 저도 스캐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도 영세하기 때문에 스캐너가 없는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스캐너가 없는 단체나 또는 자연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싶어도 작성을 못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인이나 비법인도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할 때는 이때는 전자문서로 작성이 가능해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실에 스캐너 있겠죠. 따라서 스캐너가 있을 테니까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스캐너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직접 신청한다든지 비자격자를 대리해서 비자격자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액 등의 등기는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접수장에 기재가 있습니까? 네. 있죠. 거기 기억을 보시면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이건 등기법 민법에서 출제 영순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같은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집합 건물 등기부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 출제되면 여러분만 득점을 하실 겁니다. 이거 좀 읽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을 보십니다. 미음.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미음을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접수번호가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서 읽어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에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나와 있죠.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각하가 나오는데요. 각하. 이 각하 사유는 오른쪽을 보시면 각하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등기 신청에 다음과 같은 흠결이 있는 경우, 흠은 하자가 있다는 뜻이고요. 결은 빠졌다는 뜻이에요. 신청 정보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든지 빠진 내용이 있을 때는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이면 보정하도록 조치해서 보정 후 등기를 해야 하고, 보정은 보충하고 정정한다는 뜻입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보충하고, 하자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정한다는 겁니다. 이를 보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만일 등기 신청상 이 흠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보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보충도 못하고 정정도 못한다는 뜻이죠.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번은 관할 위반이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 신청의 대상이 되겠죠. 2호는 뭐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매해.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11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관은 등기해줄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겠죠. 각하 결정이 나올 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겁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를 해줄까요? 유치권 등기해줄까요? 거부할까요? 등기 안 해주겠죠.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런 문구를 벌써 5번째 쓰는 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이제 외울 때도 됐죠.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이 임의적 기록사항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리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를 하는데 무슨 등기한다고 했죠? 부기 등기.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있던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보증금, 위약금, 지료, 이자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다만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를 외워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건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암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여기 보시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부기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근거 규정이 없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멋대로 특약사항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공식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언제나 부기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의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난주에 했죠.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한다면 이거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농지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망한 이유는요. 소작제 때문에 망했다고 봐요. 농지 전호제라는 건데 역사학계의 통설은 뭐냐면 조선이 일본 놈들한테 먹힌 이유는 소작제 때문에 먹혔다고 봐요. 그러면 소작제와 유사한 것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면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농지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헌법을 통해서 만든 우리 민법에서도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건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절대로 금지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명문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300몇 조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상권의 개념이 뭐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농사 짓는 거랑 관계없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농사 짓는 거랑 관계없으니까, 소작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농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소작제와 관련이 없죠. 농지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허용이 될까요? 농지도 임차권도 농사 지을 수 있죠. 따라서 원칙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외가 폭넓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확실히 금지되어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뭐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게 뭐죠? 뭐 위반이죠? 수반성 위반.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수반성 위반이죠.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는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 되죠. 이게 수반성 아닙니까? 분리해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반성 위반입니다.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똑같은 논리가 상속 등기에서 아까 보신 거예요.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나와 있네요.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전원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8번 강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강공서일 때는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쓰죠? 촉탁. 맞아요. 그래서 거기 신청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신청은 일반 국민이 등기를 요구할 때는 신청.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는 촉탁.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근데 이 8번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촉탁 등기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공서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인데 공동신청도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위반돼 있죠. 따라서 등기를 안 해준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 있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 이론들입니다. 판례 이론들. 앞에 거는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판례들이에요. 이것도 외워봤자 의미 없습니다.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양심이 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보시죠. 넘겨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교량. 구분 건물, 교량은 뭐가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죠?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죠.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건 오타인데 거기 써 놓으셔야 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이라는 문구를 쓰셔야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아닌 것은 점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점유권의 개념이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데 법정 담보 물건의 의미는 뭐냐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담보 물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 왜 안 돼요? 맞습니다. 상린권에 불과해요. 상린권은 사용 권능의 일부입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의 일종이 아니라 상린권의 일종이고 상린권은 사용수익 권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권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이 분묘기지권은 공시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뭐죠? 봉분. 이렇게 여기 톡 튀어나온 거. 그게 공시 방법이에요.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가처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되시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갑은 소유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갑은 소유자이면서 채무를 갖고 있는데요. 채무자니까 채권자 있겠습니까? 이 A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맞아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까요? 안 할까요? 강제 집행하겠죠.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처분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집행권원. 그래서 강제 집행은 채권자라고 해서 항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판결서예요.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판결서가 없으면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왜요? 판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가 제기됐는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갑이 이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한다면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판결서를 받았을 때 중간에 갑이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요때는 을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을소유가 되니까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이 부동산을 계속 갑이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할 거예요. 법원에 이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에 법원에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한다는 얘기는 이 갑이 소유권이 있다가 처분을 통해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처분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없어지면 이 채무자 요 부동산으로부터 강제 집행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거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전시키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죠. 그럼 이거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A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셔요? 이것도 재산적 권리니까 다른 자에게 못 넘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이 갑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갑이 본등기를 한다면, 갑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다면 이거는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더 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 취득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분 자체가 아니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취득. 그러면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취득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걸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해요. 근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가 본등기하는 것은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얼핏 이해되시면 돼요. 앞으로 반복할 거니까. 네. 그러면 다시 보시죠.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니까 취득입니다. 취득. 그러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럼 좀 바꾸죠.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 이전하는 것, 이거는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동시에 신청할 사항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따가 보겠지만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이따가 환매 등기할 때 보실 거예요. 동시에 신청할 것이 요구됐는데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등기 가능하다 안 된다? 지난주에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 1번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특약 등기. 이것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환매특약부 등기, 매매와 환매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보실 건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특약을 합니다. 옛날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매매 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매매와 환매특약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특약 등기는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두 개의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특약 등기가 아니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환매특약 할 때 다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절대로 5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의 소유권을 너무나도 과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불분할 특약은 절대로 5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환매 기간도 5년을 넘길 수 없죠? 민법에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3번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의 지상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양립이 불가능하죠?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보셨죠? 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세권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다만 지상권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공익지분.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개념상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규정에 위반된 지상권 설정 등기.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최단기간 30년, 15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이전 등기.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한 거 같은데.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요.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에 의해야 돼요. 채무자가 가진 재산적 권리에 의해야지만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죠.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한다고 했죠.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 지분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따라서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전세권은 재산적 권리예요? 아니에요? 재산적 권리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임차권은 채무자가 가진 임차권은 재산적 권리입니까?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임차권도 재산적 권리예요. 임차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차권은 재산적 권리입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또 안 돼 있다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안 돼 있을 때도 있죠.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 발생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럼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적 권리일 것.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아직은 이해가 다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 앞으로 이론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문법 지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십니다. 다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6쪽을 보시면 등기 완료 후에 절차가 있죠. 아까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죠? 326쪽.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29쪽을 보시면 거기 오른쪽 여기 위에 2번에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있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하는 장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과 등기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표지사항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대장, 지적공법.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다면 대장에서도 소유자 부분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 등기소는 대장소관청에게 통지해 줍니다. 니네도 고치라고.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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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맞아요. 그때는 대장의 소유자도 고쳐야 되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그 밑에 참고가 나와 있는데요. 소유자에 대한 가등기, 소유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이런 것들은 대장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장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통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세 자료의 제공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등기도 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따라서 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등기 포함 밑줄 치시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32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2번이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쭉 넘어가셔서 337쪽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볼 겁니다. 이걸 또 해야 되는데 뭐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소유자이면서 소유권자이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예요. 이때 이 갑이 채무자니까 채권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을은 채권자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열받은 채권자는 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대포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집행권원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판결서입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채권자는 판결서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안소송이라는 걸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6개월이지만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소송이라는 게. 그래서 변호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배 아프게. 네. 그러면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한다면 이 시점부터 누구 소유가 돼버립니까? 을 소유. 맞아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이미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아니요, 병이 되겠죠. 병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병에게 넘어가니까,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니까 이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제3자 부동산이니까 강제 집행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을 보전시킨다. 이런 법률 용어를 씁니다. 보전시킨다. 가지고 있도록 한다. 이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을 보전소송이라고 불러요. 이 보전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 신청. 여기서 가짜는 임시 가압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짜는 임시 가짜고요. 이 압은 압력할 때 그 압자입니다. 찍어 누르는 거. 그리고 이 류는 머물 유자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보유하도록 하는 거. 압력을 가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신청. 이를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임시 가짜를 쓴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이건 임시 가짜를 안 써요. 그냥 압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압류하는 거라서 임시 가짜를 쓰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이라는 보전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보전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요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가진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금전 채권일 때. 그러면 가압류를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판결서를 받아서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 절차.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하는 거냐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 이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판결서를 받으면 강제 집행할 텐데 이때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뺏어가는 겁니다. 강제로 등기해서.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돈과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그럼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등기를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강제 집행의 방법이에요. 차이점 느끼십니까? 느끼시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전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있죠.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은 이것만 신청을 해요. 본안소송만.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 채권자는 안심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후딱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판사가 좀 멍청해서 그래요. 이렇게 의뢰인에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를 같이 하는 게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소송을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거는 심리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5년. 그런데 이 보전소송은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후딱 처리해야 되죠. 긴급성을 요하니까 이 보전소송, 즉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안에 결정이 됩니다. 보통 2, 3일이면 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되셨나요? 이 보전소송은 즉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은 금방 결정이 됩니다. 결정을 했으면 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등기도 아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촉탁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될까요? 처분이 허용될까요? 네? 여기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얘가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얘가 패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요 갑의 처분 권능을 너무 많이 잘못되게 제한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여기 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제한의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가압류 등기라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이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때 이 부동산이 만약에 미등기라고 한다면 법원에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니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하겠습니까? 미등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등기 상태이니까 등기관은 이거를 무시해야 됩니까? 법원에 촉탁이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소는 첫 번째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듭니다.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일단 만들어요. 그러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이때의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법원의 촉탁이어야 됩니다. 법원의 촉탁이 아닐 때는 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세무서가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 촉탁할 때는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직권 보전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촉탁이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요건은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하는데요. 건축법상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표제부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를 할 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없애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거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보시는데요. 1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직권 보전 등기를 보시는데요. 1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따라서 강공서 촉탁의 경우에는 세무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직권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아니라 임차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2번에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했다면 그 사실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표제부에. 사용 승인은 건축물 자체와 관련된 거니까 건축물 자체를 기록하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3번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존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1월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요. 표제부 등기는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는 걸까요? 1월 이내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직권 보존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만 대상이 되므로 법원이 아닌 기관이 촉탁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를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처분 제한의 등기 좀 어려워요. 이것도 민법의 내용인데요. 민법. 여기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을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이건 물건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인 임차권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임차권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뭐죠? 주택이라고 한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이길은 다음날이란 뜻이죠. 네, 이것도 좀 일본식 용어인데 그 다음날 이길 0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반환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임차보증금은 반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요 을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 요 점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여기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점유도 상실되고 주민등록도 이탈이 된다면 임차보증금 가뜩이나 반환이 안 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을은 이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이사를 가야 될 겁니다. 맞아요.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때 집주인이 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하고 안심하고 이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네? 우리 같이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하고
너는 안심하고 이사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미안하니까 보증금 돌려주지 못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등기해 줄 테니까 등기소에 가서 우리 임차권 등기하고 너 이사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왜요? 등기한 날. 맞습니다. 등기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을 때 그때의 대항력은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 시점부터 언제입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가 저장된 시점, 접수 시점, 그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은 다 소멸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기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집주인이랑 같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대항력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발생한 대항력은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발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되겠죠. 그 유지시키는 방법이 이 을이 등기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촉탁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돼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한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택인데 미등기라는 겁니다. 미등기 주택이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촉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관이. 맞아요.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때도 뭐가 나온다고요? 직권 보전 등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명령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 두 번째,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거. 미등기일 때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명의 요 임차권 등기는 을명의 임차권 등기는 다른 자에게 정에게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전대차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에게 요 등기를 기초로 해서. 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용 수익 권능으로서 을의 임차권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맞아요.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담보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담보의 기능만을.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으로서 임차권은 이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 또는 전대차 등기를 다른 자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단지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네,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두 번째,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 갑이 지금 을이 이사 갔죠. 그래서 요 갑이 요 부동산을 요 주택을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요 B는 임차권을 취득하겠죠. 빈집이니까 이때 요 B가 소액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최우선 뭐라고 그러지? 맞아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으면 그 부동산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담보하려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염려가 있습니까? 막힐 염려가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누가 우선돼야 되니까? 요 을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거요. 직권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거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임차권 자체는 소멸되었으니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요 정도. 하나 더. 이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 요 정도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건이 뭘까요? 써놨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책을 좀 읽어보죠.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관할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건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관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직권으로 임대인 명의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넘기십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344쪽에 343쪽에 수용으로 인한 세입권 이전 등기를 볼 거예요. 개념은 벌써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깊은 내용을 할 겁니다. 이 수용에 의한 등기는 여기 갑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토지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이거 어떡하지? 여기 너무 좁은데. 네. 이 토지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수용의 개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이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위에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대법원 청사를. 그러면 대법원 청사를 짓는 것은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법원 청사 짓는 거죠. 이건 공익입니까? 아닙니까? 공익이에요.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강제로 뺏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취득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취득, 승계취득. 그러면 이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 원시는 근원 원자의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불러요. 승계취득은 이을승자와 이을계자를 써요.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하는 것.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겠죠. 맞아요.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병이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어요. 그럼 원시취득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병이 이 부동산을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을 간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을 간주하니까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이 하자가 승계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소멸이 돼버려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근데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가업으로부터 승계취득을 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다시 원시취득은 하자가 승계되지를 않아요.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승계취득을 하게 되면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하니까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이게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자가 승계되는 게 승계취득,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게 원시취득. 그렇다면 여기 만약에 A가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나 또 뭐 있나 이런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시행자가 승계취득한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들을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소멸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이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물론 얘네들은 따로 보상을 받을 겁니다. 돈으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기존의 권리는 다 소멸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때 취득하는 시점은 수용한 날, 수용 기일, 수용 개시일 똑같은 뜻입니다. 어느 용어로 출제될지 몰라요. 수용한 날, 수용 기일, 수용 개시일 똑같은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건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것으로 논리 구성할까요? 없다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할까요? 없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사업시행자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단독 신청할 때 첫 번째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무슨 등기 할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부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일미, 임의기, 이미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되니까 가표제보 갑굴구에 있는 내용을 다 말소시켜야 돼요. 원시취득이니까. 맞아요. 말소 등기를 다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고 창고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다면. 맞아요. 그리고 새롭게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될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논리는 이게 맞습니다.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하고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새롭게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원시취득이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느냐면 등기부가 있을 때는 갑구에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까요? 갑구에 전 소유자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겠죠? 맞아요. 이때 갑의 이름에서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비경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시 취득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 소유자 이름에서 곧장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전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만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입니다.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독신청. 이건 어디까지나 편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요 시점은 수용 기일입니다. 즉 수용한 날, 수용 기일, 수용 개시. 그럼 요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일까요? 즉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자죠. 요 시점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입니다. 등기부가 기존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시점에 을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이전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 명의가 되어 있을까요? 어려우셔요. 을의 이름으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가 된 시점은 요 시점입니다. 그럼 요 시점 이전에는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겠습니까? 갑이.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갖추기 전이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자에게 각종 등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못된 놈이니까. 맞습니까? 이 각종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고 갑구에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고 을구에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입니까? 소유권자는 을이죠. 그럼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자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맞아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을명의의 등기를 할 때 이 A명의의 각종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이해가 되셔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A명의의 등기는 다 말소시켜버립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왜 말소한다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은 요 시점에 요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두 번째, 요 시점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텐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건, 소유권 보전 등기건 말소시킬까요? 안 말소시킬까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등기를 이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냐면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직권으로 말소시킨다면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 수용길 이전에 이루어진 갑명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뭐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왜요? 원시 취득이니까. 이것도 말소해야 되지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소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전 등기와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지만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직권 말소. 왜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니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 존속을 재결로서 인정을 한다고 했죠. 이걸 무시하고 등기관이 멋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99번지 토지,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A 소유 토지고 여기는 갑 소유 토지입니다. 이때 A가 갑에게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통행로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때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이제 대법원 청사가 지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법관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여전히 여기를 통행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소멸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통행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시킬까요? 말소 안 시킬까요?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다시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만약에 좀 문제를 못되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본 시험은 안 내겠지만 여기에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법관들이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막 통행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지만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겠지만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말소시키겠죠. 위헨지 이렇게 못되게 출제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요. 되셨나요?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토지는 상속인이 소유하겠죠? 맞습니까?
갑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취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용 절차는 누구를 기준으로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상속인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 절차가 진행되겠죠. 왜? 상속인 소유니까. 맞아요. 이때 갑이 사망한 시점부터 B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는 언제 했냐면 이때 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기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수용 절차가 방해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요 B에게 수용 보상금이 지급될 테니까. 또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정당한 등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수용원에 대한 등기를 잠시 보시면, 하나 빼먹었네. 하나 더. 요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 청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백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용 결정이 실효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대법원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으니까. 그럼 원상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돼야 되니까 을명의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을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 그럼 말소도 단독 신청입니다. 누가 단독 신청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말소를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전 등기 어디 갔어? 요거를 말소한다면 이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이 갑은 원시 취득과는 관련이 없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니까 갑이 등기 관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이겠지만 이건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맞죠? 무효화시킨 거니까 이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수용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책을 좀 보시면 거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때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 사업 시행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용어를 쓸까요? 촉탁.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서를 읽어보시면 될 테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거기 위에를 보시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를 표를 좀 보시죠. 표를. 수용 토지에 관한 제한 물건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다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맞아요. 그냥 무대뽀로 말소해야 되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 취득이니까 직권 말소.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보니까 직권 말소. 맞죠? 그 다음에 수용 개시 이후에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니까 직권 말소.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가압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죠. 네. 따라서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건 전부 다 원시 취득이라 직권 말소.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직권 말소.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용 개시 이후에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니까 직권말소. 이거 암기 안 돼요. 이거 그림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말소 할 수 없는 등기가 나와 있는데 수용 개시 이전에 경유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간명의 등기는 살려놔야 되겠죠. 두 번째,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죠. 수용 길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수용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기 때문에 직권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수용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위하여가 아니라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공익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오른쪽을 보시면 재결 절차가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효가 됐을 때 그 밑에 줄 보시면 공동신청을 통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돼야 되는데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보전 등기는 당연히 단독신청이에요. 요거는 공동신청 말소. 되셨죠? 넘기겠습니다.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좀 보셨고요.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보시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내야 되는데 아마 2시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2시. 네. 그걸 유념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문제풀이 할 때 또는 요약책 강의할 때 그때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요약책 강의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건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양을 훨씬 줄일 수가 있으세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